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한뼘 경제. 오늘의 주제는 이동수단을 넘어 IT 제품이 된 자동차입니다. 80년대 인기였던 미국 드라마 전격 제트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키트 도와줘, 키트 운전해. 주인공의 말 한마디에 척척 움직이던 인공지능 자동차 키트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자동차가 IT와 융합하면서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앞차의 속도 변화에 맞춰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량 여러 대가 선두차 한 대를 따라가며 일렬로 달리는 차량 군집 주행 기능,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차하고 호출을 받으면 운전자가 내렸던 장소로 찾아가는 무인 자동 주차 기능까지 첨단 자동차 기술 개발이 속속 진행 중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카메라, GPS 등을 이용해 보행자나 장애물 감지는 물론 신호까지 알아서 지키는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구글이 지난해 선보인 구글카는 세계 최초로 시험 주행에 성공을 했고요.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미국의 GM도 5년 안에 컴퓨터 조작으로 주행하는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꾸준히 연구 개발해야겠죠. 올해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렸던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경진대회는 국내 무인 자동차 실용화에 청사진을 제시한 대회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12년 후인 2025년엔 무인 자동차의 경제적 효과가 연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자동차 10대 중 3대는 자동 주행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키트 1위로 와줘. 키트 알아서 운전해. 현실에서 여러분의 키트를 가져보는 상상, 언젠가는 실현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키트에게 무슨 일을 제일 먼저 시키시겠어요? 아니, 키트 아세요? 우리 생생경제 제작진만 아는 게 아닌가. 이 맥가이버와 더불어서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온 키트. 정말 부르면 바로 오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거 알면 나이대 계산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무인차 시대는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이 이걸 실험을 하고 있고 차는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하나의 기계가 아닙니다. 해킹당하면은 우리 안전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컴퓨터 시스템인데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 저도 언젠가는 곧 키트를 부를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보름 정도 됐습니다. 11월 14일에 아직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지만은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TPP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가입 국가 간의 거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다자 간의 무역협상이고요. 현재 미국이 들어와서 좀 더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을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가입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PP에 가입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미국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반응은 또 의외로 미지근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어떤 게 사실인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통상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자주 뵙네요. 예. 예, 지난 금요일에 현우석 경제부총리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을 했죠. 네네. 근데 이게 관심 표명이라는 게 어떤 단계인지가 우리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관심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표명을 했고요. 네. 이제 이후에 이제 기존 참여국들하고 이제 참여 조건에 관해서 이제 비공식 양자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의 순서를 살펴보면 비공식 양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참가 의사 자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또 네.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12개 참여국들이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공식 협상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관심 표명 다음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면 양자 간의 협의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12개 국가하고 다 양자 협의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 공식적인 협상 참여에 앞서서 우리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각 회원국들하고 이제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랑 FTA를 맺고 있는 나라도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회원국인데 이제 7개국하고는 이미 FTA를 체결을 했고요. 네. 이제 5개국하고도 이제 협상이 이미 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PP에 가입을 한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왠지 미국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12개 나라와 협상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합류해라 이런 입장인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TPP를 이끌고 있는데요. 협상의 그 타결 목표 시점을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는 타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협상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회원국들하고 양자 협의를 해서 우리 가입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미 의회하고 이제 90일간의 협의 과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9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 1, 4분기에 마무리가 된 다음에나 우리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원칙론적인 해석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일본이 가입을 하면서 이제 복잡해진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복잡한 문제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절차상의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약간 좀 그런 혐의를 두고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일본은 주도적으로 갔는데 우리는 타이밍 놓쳤다 이런 지적들이 또 일제히 나왔어요.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놓고 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또 혹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가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들어갔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일본이 참여하기 전까지는 이미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TPP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이래서 이제 준비를 그동안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이 참여를 하면서 TPP가 어떤 국제 통상 질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그 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왔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이제 TPP 참여에 대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이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뭐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표현에는 뭐 저는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TPP에 가입하면은 뭐 10년 동안 경제도 이만큼 발전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되면서 이렇게 뭔가 펌프질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하니까 또 뒤늦게 합류하라라고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미쳤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1분기 안에 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늦게 합류를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TPP 협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12개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은 그 이후에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늦게 합류할수록 또 우리의 민감 산업에 대한 보호라든지 또는 우리 산업의 이해를 협상에 네.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또 우리 합류가 너무 늦어져서 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TPP가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수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고 또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이 우리보다 먼저 TPP에 가입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 긍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본. 특히 이제 자주적으로,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좀 TPP를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은 추진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또 뭐 일본 차 싸게 몰려올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미국과 FTA를 했을 때 미국이 걱정했던 것처럼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이익 중에서는 우리가 그 반대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일본하고의 문제는 어떤 감정까지 얽혀서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2개국 모두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가입 승인도 필요한데 네. 이제 일본과 관계에서는 이제 경제 외적인 걸림돌도 있지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본과 이제 경쟁을 또 한국이 하게 되니까 뭐 그걸 달가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TPP에는 일본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미국을 포함한 이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한국의 참여를 이제 방해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뭐 한중일 간에도 이제 FTA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경제 외적인 문제들은 뭐 다소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이 세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경제 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얽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떤 뭐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 효과는 좀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가장 큰 게 이제 TPP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중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TPP 협상에 대한 입장이 최근에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협상의 내용이 불투명하고 또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중국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TPP 협상이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를 받는 상황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TPP 이제 참여 여부를 꼭 고민한 것 중에 하나도 역시 양자 협의가 진행 중인 이제 중국과의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1단계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또 중국도 TPP에 대해서 전보다는 조금 더 누그러뜨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국이 우리나라가 TPP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한중 FTA를 빨리 마무리를 해서 어떤 자신들이 이제 봉쇄되고 있는 느낌을 좀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참 언론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TPP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니까 TPP가 우리에게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뜯어보면은 그때 김 박사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10년 동안 2.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나눠보면은 뭐 1년에 한 0.25%포인트 정도이고,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나 유럽 FT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결하고 나서 또 바로 유럽의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좀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TPP가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어떤 그 대세적인 흐름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효과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효과는 이제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관세, 남아있는 관세를 깎았을 때 효과를 갖다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TPP에 있는 대표적 선진국들은 관세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관세 폭도 작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이 정도로 나온 걸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요. 사실 그거 외에도 이제 관세 이외의 장벽이라고 해서 비관세 장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 분석이 또 필요하고, 사실 TPP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TPP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 각 두 나라가 EU하고 하고 있는 협상이 앞으로 이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을 만들어낼 것이고 아마 이것이 TPP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이 앞으로 새로운 무역 이슈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숫자화해서 어느 정도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TPP가 단순히 이제 다른 나라 시장에 그 접근하는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측면만 이제 고려해서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중요한 추가적인 고려 요소에 대한 좀 분석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셨던 거고 다른 효과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것만 가지고 뭐 효과가 별로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말은 좀 어폐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추가적인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이제 사실 보고서에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 내용들도 같이 담아서 약간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워낙 FTA 쪽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FTA 경제 기여도 같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그 식별해서 분석하는 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아세안, 한미 FTA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이 수치화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그 한미 FTA가 1년이 발효된 1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1년 동안에 이제 양국의 수출입을 보면 이제 수출은 뭐 약간 늘었고 수입은 오히려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네. 중량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미국도 역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중요하게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이 엔저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그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FTA 외에 뭐 환율이라든지 네.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다 이제 분해를 해서 순수한 FTA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약 뭐 12.6%, 수입은 약 7.7% 정도 한미 FTA로 해서 늘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요소들을 통제를 하고 나면 한미 FTA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한미 FTA마저 없었더라면 이제 양국의 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한 유럽 FTA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 위기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기도 했을 것도 같아요. 예, 지금 한EU FTA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한미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결과 이제 EU로부터 수입이나 수출이 다 이제 한EU FTA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만 일단 유럽의 재정 위기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주로 수출하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몇 개 품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한유 FTA가 필요 없었느냐? 뭐 이제 그런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이제 저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과격한 결론은 별로 원치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 무역 협상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우리가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따지면서 결국 불리한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편이에요.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소고기라든지 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TPP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쌀은 당연히 양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미국하고도 우리가 16개 품목을 제외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쌀에 관련된 품목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쌀을 이제 관세화하는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쌀이라든지 소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로 인한 이제 타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산업별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에 관한 심층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이해 득심은 좀 더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정부가 이제 관심을 표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요구 사항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국내 수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좀 재고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좀 양자 협의 결과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석과 연구하시고 또 저희에게도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기 지역통상팀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김용경의 생생경제에 실시간으로 문자와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한 주간의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그리고 재무상담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대.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거 그트라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 그리고 이슈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코너인데요.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말에 있었던 이슈를 짚어볼까 하는데요. 유로존의 실업률이라든지 또 뭐 중국의 제조업 PMI, 오늘도 또 HSBC PMI가 나온 것 같고요. 어땠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우선 그 주말에 발표된 이제 유로존의 10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에 12.2%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2.1%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고용시장의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5세 이하 그 청년 실업률 자체가 전월보다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결국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정체되면서 좀 신규 고용이 크게 유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유로존의 어떤 경기 부양 기조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같은 날 발표된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전월에 0.7%보다 높은 0.9%를 기록을 했는데 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의 기조 효과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에너지 가격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내년 1, 2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디플레이션 압력은 좀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뭐 견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 GDP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좀 경착륙 우려는 좀 여전히 좀 완화되고 있고 네. 여전히 좀 점진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 실업률은 뭐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줄어들었고, 예. 또 뭐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지표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지난달에 ECB에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기 네. 때문에 이제 12월에는 뭐 연이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뭐 ECB의 예치금리 인하 가능성 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어떤 선택적인 3차 LTRO 시행 등 이러한 그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은 뭐 내년 초에 언제든지 뭐 시행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이제 영란은행에서도 뭐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모기지 지원을 종료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구 전략이 곧 시행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지만 뭐 지금 당장 뭐 금리의 어떤 정상화라든가 뭐 긴축 조치를 좀 이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주택버블도 그렇지만은 예. 그렇게 좀 빨리 출구를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영란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가 네.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시장이 먼저 예상하기 이전에 좀 먼저 이렇게 시행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두는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실기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번 그 모기지 지원을 종료하는 방침으로 인해서 좀 출구 전략이 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올해는 이러한 기조로 갈 것 같고요. 뭐 내년 초에 사실상 지금 1분기에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거든요.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그러한 그 시점을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과감해도 미국은 보고 가야지 되는 그런 말씀이시죠? 마크 카니는 우리나라 총재하고는 좀 많이 다르군요. 그리고 또 미국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예상이 되고 있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일단은 뭐 전에 그 발표된 예비치가 2.8%, 지금 시장 컨센은 3.1%로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아진다면 뭐 재고 부분이 좀 더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순수출 기여도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GDP 성장률 자체가 뭐 3%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3%가 나온다 하더라도 4분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3분기 GDP 성장률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이 이제 11월 신규 고용,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11월 고용 보고서인데 일단은 전월에 20만 4천 명을 기록을 했고 이번에는 한 18만 명 전후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한 회복세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기 연준의장 그 지명자인 자넷 옐런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실업률 자체도 여전히 7%대 머물러 있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질적인 개선세가 미흡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좀 12월 달에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18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안정감을 주면서 이게 혹시라도 또 12월에 안도감에 오는 산타랠리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는 좀 다소 이제 온건한 좀 흐름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테이퍼링이 이제 내년 1분기로 뭐 지연된다거나 혹은 이제 그 테이퍼링이 사실상 뭐 올해 5, 6월 달부터 사실상 거의 2분기에 걸쳐서 지금 장기가 노출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내성도 상당히 좀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뭐 크게 출렁거리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테이퍼링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경기 회복세 자체는 좀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발표되는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고용 보고서도 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18만 명 수준의 증가세라 하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산타랠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회복이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 산타랠리가 오고 우리는 또 소외되는 그런 게 아닐까 좀 걱정 좀 해보고요. 근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보니까 객단가도 좀 낮아졌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좀 부정적이지 않나. 아직도 미국인들이 소비를 잘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런 게 또 건너 우리나라에도 좀 부정적으로 읽혀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우선 그 아직까지 그 소매 판매 실적이 이제 완전히 집계가 되려면은 한 며칠 더 있어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에 나온 소매 판매 실적을 봤을 때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는 판매가 전년보다 좀 부진했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된 거는 일단 추수감사절 때 사실상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좀 휴일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휴일을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영업 시간을 늘리는 그런 걸 펼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보다 할인율도 더 좀 높게 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매출 단가는 좀 떨어지고 좀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좀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사이버 먼데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 판매가 네.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이제 사이버 먼데이에서 온라인 실적이 최소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15% 이상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전년도에 비교해서 뭐 고용이라든가 가계 신용 여건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것은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소비 심리가 다소 부진했다라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소비 여력이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측면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유효할 것이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정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 많이 예.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외환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지 될 것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환율 변수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이제 원화는 절상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고 반대로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2엔대에서 계속 네. 흐름이 좀 유지되면서 재정 환율인 원엔 환율이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이제 철강, 뭐 자동차 업종들이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국내 수출주가 그러니까 이익이 좀 낮아지면서 네. 좀 부진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행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네.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좀 엇갈린 통화정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금리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면서 엔화의 약세 압력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런 기대감을 많이 선반영을 했고요. 또 엔화에 대한 쇼 포지션이 좀 상당히 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정책의 엇갈릴 것이라는 네. 통화정책의 어떤 기대감이 낮아진다면 다시 좀 역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국내 원화 강세 역시 계속적으로 연저점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원화의 절상 압력 자체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소 좀 조정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2월 크게 보면은 예상 밴드를 저희는 이제 2120에서 21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한 달을 내년도의 어떤 상승장을 겨냥한 좀 포트폴리오 조정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관련주의 어떤 선침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등 멀티플과 또 어닝 리비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소재라든가 산업재 반도체, 은행 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그리고 YTN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습니다. YTN_이코노미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재무상담위에서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무상담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오늘도 들어온 것을 먼저 읽어드리면은 0192님의 문의입니다. 햇살론을 이용 중입니다. 1,500만 원 정도고 부채는 600 정도. 그리고 햇살론으로 한 번 더 대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갈아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의 월급은 180만 원이고요. 4대 보험엔 안 들어있고 신용등급은 6등급이라고 하시는데 대환을 더 받으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뭐 햇살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좀 많은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소득하고 네. 대출 한도, 기존의 이제 대출 한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출은 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득이 2,600만 원 미만이시기 때문에 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은 가능하신데 문제는 지금 금융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월급 이거에, 내에서.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600만 원 대환하신다 그러면 이제 햇살론에서 대환대출을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 바꿔드림론을 활용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대환대출하고 바꿔드림론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일단 같은 거죠? 대환이라는 건 기존의 대출을 다른 걸로 전환해 주는 네. 게 이제 대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햇살론에서도 대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바꿔드림론 이것도 전환대출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거고 주체가 다른 거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9920님입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봤는데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뭐죠? 저도 이런 기사 많이 썼는데. 네, 사실 뭐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기준금리하고 네.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해서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그냥 저축하면 뭐 돈의 가치는 낮아진다. 떨어지는. 뭐 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동산 사놨다가 임대 수익만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살 수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들 다들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돈 관리하시는 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네, 사실 예.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러면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아야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내 돈을 지킬 극복할 수 수 있다.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반대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 평범한 방법으로는 원금을 지키기도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이 상품에 가입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많은데 그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 많죠. 네, 그렇죠. 뭐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균금리가 낮은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다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돈 관리 방법은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 그다음에 지출 관리를 잘 하는 방법.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수비를 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죠. 지금은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이죠. 네. 이게 참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게 채권왕 빌 그로스도 이것을 뭐 뉴 노멀이다 이래가지고 저성장, 저금리 이런 게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저도 사실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지만 금리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내 돈을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하셔야만 네. 훨씬 더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항상 알람 역할 많이 해주시는 것 네. 같아요, 팀장님이. 그리고 0022님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배우자가 건보공단에 문의를 해서 작년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라서 직장인인 저한테 다시 등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소득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월까지 납부를 한 건가요? 그렇다면 다시 환불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건강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한데요. 네. 이른바 이제 과온합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경우에 이제 환급이 되고요. 이 내용은 이제 아마 건보공단에 문의를 좀 하시면 네.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지금 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2,118억 원 정도가 과온합으로 건강보험에서 더 징수해서 다시 환급한 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 3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급을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꼭 건보공단에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돌려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2737님, 부채 통합 관련 질문입니다. 채무가 3,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리가 20% 이상인가 봐요. 6개월 이상 상환하는 부채가 2,200만 원, 3개월 이상 상환하는 부채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 받는다면은 그 어떤 거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두 가지 다 원칙적으로 이제 같이 받는 게 가능하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각각의 상품별로 소득이나 현재 채무 상환액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네. 뭐 무조건 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뭐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이거 역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꿔드림료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의 또 채무가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통상적으로는 뭐 햇살론을 먼저 받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실제적인 뭐 그런 것이지 원칙적으로 이게 어느 걸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햇살론이라는 문자를 많이 받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햇살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서민금융 상품들은요. 네. 대부분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안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받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대출 중개하는 사금융 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금리를 조금 더 우대를 해줄 테니 뭐 네. 바꿔타라라고 하면서 햇살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네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대출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금리를 낮추는 그런 대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대부분 고금리 대출을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금리가 좀 낮은 대출을 쓰다가 점점점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출이 3,700이 이제 고금리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대출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3,700만 원도 금리가 아마 30%가 조금 3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잡더라도 3,7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만 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9%라고 하면 거의 1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장 금리를 낮추시는 것 이게 뭐 금융비용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네. 대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대환하는 방법보다는 채무 자체를 조금 줄이시는 기간을 좀 연장하든지 금리를 낮추든지 이렇게 이제 채무 조정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 게 뭐 이분한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분이 직접 금융기관하고 네. 상의나 뭐 합의나 재계약을 통해서 그런 기간을 늘린다는 예,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이제 대부분 이제 한 곳이 아닐 거니까 아마 네. 개별 금융기관의 협상은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네. 세네 군데 이상 되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제 뭐 개인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사적 조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채무액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시라고 하면 개인 회생과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개인 파산과 같은 이제 공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이용하시는 게 대환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왠지 이제 낙인이 찍힌다는 실제적으로 네. 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 않나요? 현재 사실 불이익 상태는 이미 네. 과다채무 상태고 연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 불이익은 확정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채무 조정을 이용하면 그 기회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현재의 채무 불이행 상태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또 채무자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불이익은 현재 시점에도 충분히 지금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네.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이걸 뭐 막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네. 예봉책보다는 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런 네, 말씀이 그렇습니다.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보니까 조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채무 조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는 돈 잡아주는 재무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FTA 때도 그랬지만 이번 TPP 협상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 식탁에 오르는 쌀 가격 어떻게 되는지, 일본차 그러면 얼마에 들여오는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더 큰 시야로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TPP 관련해서는 생생경제가 계속 주도적으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